자, 121회 이론 문제부터 풀겠습니다. 다음 자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본. 여러분들 자본은 종류가 뭐가 있죠? 한번 해봅시다. 자본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자본잉여금.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이 있죠? 이익잉여금. 근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본잉여금의 반대가 자본조정. 자본조정은 마이너스 항목이 있고 플러스 항목이 있어요. 마이너스 항목은 자본잉여금의 반대인 여기 자본잉여금은 주감자라 그랬죠. 주감자. 주식이 감자다. 그러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이익. 그거의 반대가 자본조정, 마이너스 항목,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손, 자기 주식과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그 다음에 플러스 항목은 재평가 잉여금, 뭐 이런 거, 재평가 잉여금이나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거는 원래 미실현손익이에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 자, 지금 이거 써보는 거예요. 우리 프린트에 있어요. 지금 제가 드린 프린트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에서 대표적인 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과 평가 손실. 이거를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래요. 대기업은 그렇게 해요. 증권거래소에서 주식을 사고 파는 그 상장된 기업하고 금융기업은 KIFRS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 적용하거든요. 거기는 계정 과목이 그게 좀 달라요. 근데 우리는 매도 가능 건 평가이익, 평가손실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그거 있고, 그 다음에 뭐 해외사업 환산차 뭐 그런 것도 있고 있는데, 이익여금은 대표적으로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은 뭐예요? 이거는 현금 배당의 10분의 1이죠. 상법자 458조에 규정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2월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여금, 2월 이익잉여금.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나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체하죠. 미처분 이익잉여금.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결산 때 당기순이익이랑 미처분으로 갔다가 전산회계에서는 다음 달 초에 1월 1일 날 자동으로 2월 잉여금으로 대체해서 이걸 갖고 주주총회를 하죠. 근데 요거 말고 이익준비금 말고 임의적립금이 있어요. 임의적립금. 사랑하는 임의적립금이 아니고 남편적립금이 아니고 임의로 하고 싶음 하고 말고 싶음 많은 거. 임의적립금에는 적극적 적립금과 소극적 적립금이 있는데 그 적립금의 그 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적립금, 그 다음에 감채 적립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채무 감채 적립금 있고 배당 평균 적립금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중에서 임의적립금 중에서 이거는 기업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는데 뭐 사업확장, 감채적립금, 그 다음에 배당평균적립금 이런 것들은 기업이 이제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주주총회 때 승인을 받아갖고 적립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타의 법정적립금이 재무구조 개선적립금이라고 있어요. 이거 프린트에 다 해놨어요. 자본금에는 법정자본금인데 요거는 1조 액면 곱하기 발행 주식수. 요것 갖고도 시험에 많이 장난을 쳐. 1조 액면인데 발행가에 곱하기 발행 주식수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도 시험에 나와. 근데 액면이 법정자본금이에요. 자본금은 보통주 자본금이 있고 무슨 주가 또 있어요? 우선주. 우선주는 요거는 그 배당만 받는 거야. 경영에 참가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보통주가 경영에 참가하는 거. 여기서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주식을 교부한다. 주주들한테 무상으로 주식 나눠준다. 이번에 그 삼성전자 그 노조들한테 직원들한테 주식 공짜로 나눠줬잖아요. 그거는 이 자본 내에서 변하니까 잉여금이 감소하고 자본금이 느는 거니까 그거는 자본에는 영향이 없어. 그런 걸 시험에 많이 물어봐요. 그런 걸 시험에. 다음 중
자본의 변동이 없는 것은, 그러고 그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자본금하고 자본은 달라요. 이건 자본이에요. 자본. 각종 시험, 공무원 시험, 뭐 주택관리사라든가 뭐 세무사, 공인회계사 시험에 그런 걸 많이 내요.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문제 보면 이거 뭐 별거 아니네. 그러고 세무사 시험 문제 그것도 풀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확실히 알게 되니까. 그리고 자본의 증감은 이제 그 유상증자, 유상감자는 자본이 변동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돈을 받으니까 자산이 늘면 뭐도 늘어, 자본도 늘죠. 그러니까 그건 실제로 자본이 증가되는 거야. 또 유상감자는 실제로 돈을 주고서 자본금을 줄이니까 돈이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자본이 변하죠. 그러니까 자본이 변하고, 자본의 변동이 없는 것은 그러면 그 무상증자와 무상감자예요. 자, 그러면 다음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크다면 차익을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하여 영업의 수익으로, 영업의 수익으로 한다고? 말이 안 되죠. 자기 주식 처분이 이익은 뭐에 속해요? 아까 얘기했죠? 자본이익금에 속하죠? 그러니까 1번이 틀렸어요. 시험 볼 때는 이런 게 틀린 게 확실하다. 그럼 넘어가면 돼, 다음으로. 알겠죠? 시험 볼 때 다 읽을 필요 없어. 주식으로 배당하는 경우 발행 주식의 액면 금액을 배당으로 하여 자본 증가와 이익 영업의 감소로 회계 처리한다. 지금 방금 전에 설명했죠? 배당. 자본금의 증가와, 그러면 여기 대변의 자본금, 그리고 뭐 2월 이익잉여금이 너무 많이 쌓여서 요거로 이렇게 자본금, 주식을 발행해서 공짜로 주주들한테 나눠줬다. 그러면 2월 잉여금, 자본금 이렇게 되는 거죠. 기업이 매입 등을 통하여 취득하는 자기 주식은 취득원가를 자기 주식 과목으로 하여 자본 조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맞는 얘기고, 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이익여금을 감소시킨다. 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 그러면 이제 요거는 차변에 자본금이 오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잉여금을 감소시킨다 그랬으니까, 이거 배당을 주식으로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에 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한다 그랬으니까 자본금이 줄고 같이 잉여금을 또 감소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퇴직연금 부담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된 경우 일반 기업의 기준상 퇴직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퇴직급여는 처리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확정급여형 DB가 있고 확정기여형 DC가 있어요.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죠. 설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기간에 대하여 기업이 납부해야 될 부담금은 퇴직급여로 비용으로 인식한다. 틀렸죠? 확정급여형은 비용이 아니라 퇴직연금 운용자산. 여기 지금 옳은 걸 물어봤어요. 옳은 거 물어보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옳은 거 물어보는 문제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영하여 퇴직급여가 장래에 달라지는 제도이다. 확정급여형? 이거는 누가 운영해요? 근로자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운영하죠. 회사가. 틀렸어요. 이것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퇴직급여에 이거는 매년 퇴직급여를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 확정기여형은 차변에 퇴직급여 대변에 뭐 보통예금 나간다. 뭐 이렇게 해갖고 그 사람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그걸 찾아갖고 쓸 수는 없고 퇴직해야 쓸 수 있고, 자기가 뭐에 투자하든 뭐 하든 자기가 직접 운영하는 거야. 이거는 조그만 소규모 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고액 연봉자들이 보통 확정 기여형으로 많이 줘요. 그냥 주고 끝난 거야, 그냥. 근데 확정 급여형은 대기업들, 삼성그룹에서 삼성전자 직원들 퇴직금을 갖다가 삼성생명에다 맡겨서 거기서 이렇게 운영해가지고 이익 많이 나면 삼성전자가 이득이잖아. 그렇잖아요. 퇴직금은 삼성 이거를 갖다 그 사람 통장에 넣어줘봐봐. 그러면 회사가 손해잖아. 그러니까 삼성생명에다 맡겨갖고 거기서 운영해서 이득 나면 퇴직연금
운영 자산이 늘어나니까 이득이죠. 그래서 이건 3번이 맞아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는 경우에 확정 기여형이 운영되는 자산은 회사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확정 기여형은 이건 종업원이 운영하는 거야. 회사가 보유하는 건 확정 급여형이에요. DB형이야. 그러니까 3번만 맞고 다 틀렸죠. 자, 이제 3번이 조금 헷갈리는 문제인데,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어떻게 푸느냐면요. 도일건설은 부천시와 주차타워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도급금액은 이거는 공사 대금이야. 이건 수익이야, 수익. 일종의 매출이야, 이건 매출액이에요. 이게 이제 받을 돈이 총 12억이야. 그런데 25년까지 발생된 공사 누적 원가가 40%인데 25년까지 공사 누적 진행률이 40%라면, 자, 공사 진행률이 40%래, 누적 원가가. 그러면 이 총 공사, 이게 공사 수입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갈 예정 원가가 있겠죠. 공사 비용, 공사 예정 원가는 어떻게 구하느냐면, 이게 40%가 4억이니까 4억 나누기 40%. 그러면 이건 10억이에요. 10억. 그러면 10억이 원가야. 10억이 원가고 12억이 요거예요. 그 매출액이야. 그러면 전체 공사가 완료됐을 때 이득은 얼마일까요? 2억이야. 2억 남는 공사야.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26년에 발생된 공사 원가가 2억 5천일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추가로 2억 5천이 됐대요. 추가로 2억 5천 공사 원가가 발생했대. 그러면 지금 10억 중에 공사 원가가 2억 5천이면 25%가 몇 년도에 발생한 거예요? 26년도에 25%, 즉 2억 5천. 2억 5천이 26년도에 발생했어. 그러면 26년도 수익은 매출액은 얼마냐? 자, 요거는 지금 여기서 얼마였어요? 총 매출액이 12억이었죠? 그럼 12억 곱하기 25%. 그러면 요건 3억이 나오거든? 그러면 12억 중에서 25%가 이번에 26년도에 공사 수익이 매출액이야. 그러면 순수한 이득은 요거 빼면 얼마가 남아요? 26년도에 이익은 얼마야? 5천만 원이 남죠? 그러니까 요거 26년도 공사 수익은 5천만 원이야. 그럼 요거 한번 읽어보자고. 여기서 지금 옳지 않은 걸 그랬어요. 공사 총원 예정원가는 10억이다. 이건 맞아요. 이건 맞고. 그 다음에 25년까지 인식한 누적 공사 수익은 4억 8천이다. 이거는 당연히 요거 12억에다가 0.48을 곱하니까 4억 8천이죠. 0.4를 곱하니까 요게 40저기가 아니고 여기 40%였으니까 진행률이 0.4니까 4억 8천. 이 공사는요,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거든. 그게 그 진행 기준이야. 그럼 40%니까 4억 8천이야. 이것도 맞아요. 26년도 인식할 공사 이익이야. 이건 순이익이야. 순이익은 3억이 아니라 3억은 여기 지금 3억은 요거는 그 매출액을 말하는 거고, 거기 들어간 공사 비용이 2억 5천이니까 요거는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그래서 요 3번이 틀렸어. 26년 말 누적 공사 진행률은 65%다. 26년도에 25%가 추가로 더 공사가 진행됐고 원래가 40%니까 65% 맞죠.
왜냐면 여기가 40%였고 10억 중에 2억 5천이 원가가 들어갔으니까 진행률은 25% 더 들어가서 65%죠. 여러분들 진행률은 총 공서원가, 진행률은 총 원가분의 이번에 단기 발생 원가가 이게 진행률이에요. 그러니까 총원가가 얼마였어? 10억이었잖아요. 10억 중에 이번에 여기 26년도에 2억 5천이 들어갔으니까 25%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거 26년도는 자, 요거 시험 문제 요거 나오면 시험장에서 이거 문제 풀을까요, 말까요? 그냥 이건 건너뛰는 거야. 그리고 찍는 거야, 그냥. 지금 제가 설명한 거는 뭐예요? 문제를 이해를 시키려고 설명한 건데 어렵죠. 요게 세무 1급이에요. 요게 세무 1급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세무 1급에서는 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 1급을 하면 세무 2급은 그냥 거저먹기란 얘기야. 그냥 높은 급수가 이게 전산세무 자격증이요. 급수가 올라갈수록 그 낮은 급수를 포함하고 추가하는 거. 과목 한 과목씩만 추가되는 게 급수예요. 그래서 세무 1급까지 따야 이제 완벽하게 법인 조정까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 세무사 사무소가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 그 일하는 거야. 그래서 그 전문가들은 굉장히 만약에 거기 실장이 됐다. 이제 거기 됐다. 그러면 이제 월급 많이 받지. 그리고 자기가 그걸 차려가지고 젊은 세무사들 자격증 땄는데 영업력이 없는 사람 딱 조인해서 그 사람 도장만 찍어주고 자기가 한 80%나 70% 먹고 30%는 그 세무사 주고 이렇게들 많이 해요. 실제로. 근데 이거는 법적으로 걸리진 않아. 사무장 병원은 걸려요. 그건 불법이야. 근데 이거는 불법은 아니야. 근데 이제 만약에 법에서 이것도 불법이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조심해야지. 그래도 하는 사람이 있어, 다. 자,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가증권은요,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어. 네 가지가 분류가 돼요.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그 다음에 만기까지 보유하는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그렇게 있어요. 근데 단기매매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증권을 말한다. 이거는 주식이나 사채 다 해당돼요.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은 모두 공정가치 틀렸어요. 만기보유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것도 1급에 나오는 거예요. 각종 시험에 나와. 상각 후 원가. 상각 후 원가는 이자율, 유효 이자율로다가 계산을 한 그런 원가예요. 그 상각 후 원가. 그래서 그 상각액을 플러스 이렇게 해갖고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에요. 유가증권 종류에 따라 지분증권과 채무증권. 지분증권은 주식이고 채무증권은 공채, 사채, 국채.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지분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지분증권은 단기나 매도는 장기간 투자죠. 만기보유증권은 지분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다. 만기까지 보유하는 거, 주식은 만기가 없죠. 주식은 만기가 없어. 만기로 보유하는 증권은 지분증권은 안 돼요. 채무증권만 돼. 왜냐면 빚을 언제 갚겠다. 5년 상환이다. 그러면 5년이 만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 만기보유증권은 지분증권이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여기서 어려운 문제 딱 하나 나왔죠. 처음 본 거 3번. 그 다음에 5번.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형자산. 이거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무형자산 요 개념에 관한 거. 다른 자산과 교환으로 취득하는 경우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원가로 측정한다 그랬어요.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다른 자산과
무형자산인데 나는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은 뭐 실용실환권을 가지고 있다든가 뭐 다른 뭐 광어권을 가지고 있다든가 해서 그걸 서로 교환해서 그럴 때는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그러면 다른 자산이 이종자산이야. 근데 동종자산일 경우는 내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2개를 뺀 금액입니다. 요거 외우세요. 동종자산일 때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고 이종자산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맞아요. 이게 없을 때는 상대방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두 번째,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 동네에 카페가 있었다 그랬죠? 우리 동네에 이디야 카페가 있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 한 30대 사장인데 하루에 매출액이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한 10년 전에 하루에 70만 원어치 판대. 이디야 커피.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야? 2,100만 원이지. 거기 집세가 300이거든. 같은 건물에 나도 거기 입주해 있었으니까 300만 원이야. 그럼 관리비까지 내봤자 350이고 원재료 사오고 그럼 2,100만 원 중에 아무리 뭐 프랜차이즈비 내도 1,000만 원 정도 인건비 나간다고 치고 1,200 나가면 한 달에 30대 그 아가씨가 더 결혼 안 한 사람 같아. 한 7, 800 버는 거야. 그러니까 외제차 타고 다니더라고. 그 귀여운 차. 그 정도로.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이완 씨가 그 이디야 카페를 인수했다. 근데 그 카페가 보증금하고 합쳐서 한 1억밖에 안 돼. 그러면 이완 씨한테 그거를 갖다가 1억만 받고 팔을까요? 한 5억이나 6억 받고 팔을까요? 하여튼 자기가 부르는 게 갑이지. 5억을 받고 5억을 주고 이완 씨가 샀어. 그러면 1억짜리밖에 안 되는 거 5억 주고 사면 4억을 더 줬으니까 그게 영업권이야. 그러면 내가 유상 취득한 영업권은 인정되지만 그 카페 사장은 내가 이거 팔면은 내가 지금 1억인데 내가 이거 6억을 받는다. 그럼 5억이 신난다. 그러고 자기가 창설한 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내가 이거 더 받는 거 자산으로 해봐. 그럼 자산이 늘고 자산이 과대평가되고 그럼 잘못하면 자본이 늘어버리고 그렇게 되잖아. 이게 제대로 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인정이 안 돼요. 인식하면 안 됩니다. 단지 여기서 무형자산 중에서 그 특허권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특허권 신청하려고 개발을 해서 신제품을 개발하느냐고 하나의 그 신제품 그 성공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했다. 그러면 그거는 개발비로 인식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영업권이기 때문에 안 돼. 영업권은 안 돼요. 절대 안 돼.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영업권이 무형자산이거든요. 근데 개발비 같은 경우는 성공할 경우에는 성공 가능성이 있다. 그럼 실제로 돈이 들어갔으니까. 그건 돈이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정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원가와의 차익 부분을 반영하여 생각한다. 공정가치가 무형자산은요. 이거 3번 틀렸어요. 무형자산은 원가로 합니다. 원가. 이건 원가로다가 생각을 하지 절대 시가 공정가치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시가로 생각할 경우는 이제 그 유형자산을 유형자산 재평가했을 때는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사용 가능한 때부터 한다. 다 맞는 얘기인데 3번은 틀렸어요. 3번은 원가로 생각합니다. 원가 차익 부분을 반영하여 생각하는 게 아니야. 유형자산을 재평가해 갖고 생각을 하는 거를 각종 시험 문제 많이 냅니다. 국가고시에. 다음 중 변동원가와 고정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거 헷갈리지 말라 그랬죠? 자, 우리 고정원가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프가 또 일치되는 거죠? 총원가는 고정원가, 이게 고정비,
고정원가. 근데 단가는 어떻게 돼? 점점 줄어들죠? 단가는 체감하고, 변동비는 이렇게 증가되지만 단가는 뭐야? 일정하죠? 변동비는 뭐야? 하나 만들 때 100원 들어가면 두 개 만들 때 200원 들어가고, 밀가루 같은 거 빵 만들 때 하나 만들면 100원어치 들어간다, 두 개 만들 때 200원어치 들어간다, 세 개 만들 때 300원어치 들어간다. 그러니까 단가는 100원 똑같아요. 근데 고정비, 집세 같은 거, 보험료 같은 거, 이런 거는 뭐야? 생산량에 관계없죠? 생산량 관계없이 집세는 똑같이 내잖아. 맞죠? 여기는 이 건물이 자체 건물이기 때문에, 국가 건물이에요. 서울시 건물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그런 게 없지만, 만약에 임대를 해서 임차를 해서 쓴다 그러면 집세는, 이번에 생산량이 많다고 집세 많이 낼게요 주인한테 그러고, 우리 생산량 줄었으니까 집세 조금만 낼게요 그러면 주인이 뭐라 그럴까? 나가 그러겠지. 아, 나 진짜 옛날에 건물에 할 때, 그러면 요거 봅시다. 고정원가는 조업도의 증감에 반비례하여 총원가가 증가한. 고정원가? 이거 가장 옳은 거 물어봤지? 고정원가는 조업도 증감에 반비례하여 총원가가 증감? 아니잖아. 이 고정비 일정하잖아. 그러니까 틀렸지. 틀렸고, 변동원가는 조업도에 관계없이 총원가가 일정해? 웃기네. 여기 변동하지. 여러분들 이거 하면서 웃기는 소리 그러고 풀으면 더 재밌잖아. 준변동원가는 이거죠. 이렇게 기본요금, 여기까지는 기본요금이 있고 쓰는 대로 나가는 거. 전력비 같은 거, 전력비, 가스료 이건 뭐야? 기본요금 있죠? 기본요금 있고 쓰는 대로 나오잖아. 준변동원가는 조업도의 변화에 관계없이 총원가가 일정한 고정원가와 조업도와 조업도에 비례하여 총원가가 증가하는 변동원가 두 부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고정원가고 요 위에는 변동원가니까 3번이 정답이지. 준고정원가는 특정 범위를 벗어나도 총원가가 일정한 원가이며 혼합원가. 아니죠. 준고정원가는 이거지. 처음엔 이렇게 나가다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지. 이거는 공장장 급료, 공장 감독자의 급료. 자, 공장이 하나 있을 땐 공장장 한 명이지만 공장이 두 개 생겼어. 그럼 공장장 한 명 더 채용해야 되지? 그러니까 월급이 2배로 나가잖아. 이게 준고정원가. 공장장 급료와 난방비 같은 거, 이런 거. 이게 틀렸어요. 특정 범위를 벗어나도 일정한 게 아니라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죠. 3번이죠. 자, 그 다음에 가구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튼튼한 26년 가구 제작에 사용한 원재료는 80만 원이다. 자, 요거를 일단 지우고, 자, 여기에 가구 제작하여 판매하는 튼튼히 사용한 원재료는 80이다. 26년 말 원재료 재고액이 26년 초 원재료보다 7만 원이 크다면 원재료 이런 거 말로다가 말장난하는 거야. 여기 이거 T자 그래요. 원재료. 자, 여기 뭐가 있어요? 기초. 여기는 뭐예요? 기말. 그 다음에 여기 매입액. 그 다음에 사용액. 요건 사용액이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소비액. 뭐 직접 재료, 뭐 간접 재료,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요게 이제 같아야 돼.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원재료를 사용한 원재료는 80이래. 그럼 요게 80이래. 요게 80. 근데 26년 말 원재료 재고액이 26년도 말이니까 요거 말이 원재료 재고액이 26년 초 원재료보다 7만 원이 크다면,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면 돼요. 기초가 제로라고 보고 기말이 7만 원이 더 많다는 얘기야. 이 말 뜻 이해가요? 말 원재료 재고액이 26년 초 원재료보다 7만 원이 크다면, 그러니까 요게 크다면
그러면 얼마야? 87만 원이잖아. 그러니까 매입액은 87만 원. 기초를 제로로 0으로 보면 돼요. 이렇게 보다 크다면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것도 잘 나오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는 기계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예정배부입니다. 이게 보통 정상원가 계산이 이제 예정원가 계산인데 보통 제조간접비를 예정배부합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 제조간접비 배부액과 제조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제조원가는 요 제공품 계정 그리면 여기는 뭐 기초 있고 그 다음에 기말 있고 여기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 그럼 여기 완성된 게 여기 제품이죠. 자, 자료의 제조간접비 배부액과 제조원가, 제조간접비 배부액, 요 제간 요금액하고 그 다음에 배부액은 이거고 제조원가는 요 세 개를 다 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자 여기서 제조간접비 예정 총액이 200만 원이고 실제 작업 시간이 아니고 예정 작업 시간으로 나눠요. 그러면 200만 원 나누기 얼마? 200만 원 나누기 예정 시간 8,000시간. 그러면 이게 예정 배부율이야. 이게 예정 배부율이 얼마 나와요? 250원 나오죠? 250원. 이게 예정 배부율이야. 예정 배부율은 예정 나누기 예정이에요. 제가 그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딱 11명이거든. 여기 지금 11명이 놀러 가기로 해서 내가 예산을 110만 원 잡았어. 근데 인원이 11명이야. 그러면 1인당 얼마씩이야? 10만 원씩이지? 그게 예정 배부율이야. 근데 실제로 놀러 간 사람은 10명이 놀러 갔다고 하자고. 한 사람은 못 간다 그랬어. 그러면 10명이 갔으면 예정 배부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기 실제 작업 시간 있죠? 요거 10,000시간. 요거 10,000시간에다가 250원을 곱하면 요게 바로 예정 배부액이야. 예정 배부액. 실제 배부 기준에다가 곱해야 돼요. 그럼 250원을 여기다가 곱하면 얼마가 나와요? 250만 원 나오지. 그럼 요게 예정 배부액이야. 그럼 예정 배부액이 요거 250만 원 나온 거 요 두 개, 2번 아니면 4번이죠? 2번 아니면 4번. 그러면 여기에 직접 재료원가, 직접 농어원가 이거 두 개 있잖아. 여기다가 지금 제간 예정 배부액이 얼마야? 250만 원. 그럼 이거 세 개 더해봐. 그럼 얼마 나와요? 850, 1100. 요거 나오죠?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이다? 자, 문제 9번입니다. 요 R 있죠? 요 R. 요 R하고 요 M의 금액을 구해야 돼요. 요 R하고 M의 금액. 요 R은 여기 보시면 부처는 두 개의 제조부문과 대한과 민국 그리고 두 개의 보조부문 R과 M을 두고 있다. 각 보조부문 R과 M의 당월분, 배분전, 원가가 각각 150. 그러니까 이 R이 지금 여기에 배분전 원가가 150만 원이고 아이고 이거 너무 이쪽으로 썼구나. R이 150만 원이고 그 다음에 M이 240만 원이에요. 240만 원. 그러면 지금 여기 요 R의 금액은 요 0.2 M의 금액이 0.2만큼 와야 되거든. 그럼 여기 온 금액 요 150과 0.2가 온 건데 이 0.2는 어디에 곱한 거냐면 요 M에서 온 금액에다가 0.2% 그러니까 20%를 M에다 곱한 거예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공식을 세우면 우선 여기 요 R부터 구해볼게요. 요 R의 금액을. 요 R은 M에서 온 0점이에요. 그러면 R의 금액은
아래 금액은 150만원 자기 자체 금액에다가 플러스 0.2를 어디에 곱한 거냐면 M에다 곱한 거예요. M. 그러니까 여기 지금 150에다가 여기 0.2% M에서 0.2% 배, 그러니까 0.2, 그러니까 20% 배분된 거. 여기 보니까 0.5, 0.2, 0.3이니까 이게 퍼센트로 보면은 50%, 20%, 30%, 50%, 30%, 20%다 100%가 되니까 이거 퍼센트로 봐도 되고 0.2 M. 그 다음에 M의 금액은 M은 요 M, 요거 있죠? 요 M. M은 원래 금액이 얼마였어요? 240만 원이었죠? 근데 240인데 여기 0.5 R에서 0.5 온 것만큼 0.5가 온 것만큼 R에서 0.5 온 것만큼을 더한 거야. 그럼 이 연립방정식 어떻게 풀어요? 대입을 시키면 되겠지. 요 M을 여기다가 대입시키면 되겠죠. 여기다가. 그러면 105, R은 기억 안 나요? R은 150만원 플러스 0.2 하고 곱한 거잖아요? 가로를 쳐야 돼요. 240만원 플러스 0.5 R. 자꾸 방해를 하냐? 0.5 R 가로. 그러면 이걸 풀어봐요. 어떻게 될까? R은 150만원 플러스 0.1을 240에 곱해봐요. 얼마 나오는가? 40, 2는 4, 2, 4, 8, 48만원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0.1을 0.5에 곱해. 이건 계산기로 두들겨봐. 0.2 곱하기 0.5 얼마예요? 아, 빨리 계산기 없어요? 0.2 곱하기 0.2. 세무 2급 시험 보는 사람이 계산기 없이 시험장에 갔다가는 낭패예요. 계산기 미리 수업 시간에 꼭 가지고 다니세요. 자, 이거 얼마예요? 0.5, 0.2 곱하니까 얼마 나와요? 이거, 예? 0.1이요. 0.1 나오죠? 0.1R. 0.1R. 자, 이제 가로를 풀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거를 이 짝으로 이양시켜야 되겠죠? R 빼기 요게 플러스가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되죠? 0.1R은 요거 두 개 더해봐. 198만원. 그러면 이건 0.9R이죠. 0.9R 198만원. 그러면 양변에다가 0.9. 자, 요 R은 요 곱하기니까 나누기를 해주면 되겠죠? R은 198만원 나누기 0.9를 하면 되겠죠? 그럼 R은 얼마 나와요? 220만원 나오죠? 자, 그러면 요 220만원이 바로 R이에요. R. 요게 220만원이에요. 여기가 220만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여기다 대입만 시키면 돼. 여기다가 요 M은 이제 M은 240에 플러스 0.5에다가 220을 곱해. 0.5 곱하기 220만원. 그럼 얼마 나와요? 여기 5인은 15인이 110만원. 그러면 얼마가 나오나? (350) 나오죠? 그러면 요게 350이에요. 요게 350.
그리고 지금 뭐 여기 곱하면 되잖아요. 요거 곱하면 되고 곱해서 더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220에 0.5니까 110이죠. 110이 여기 240에 더하니까 350이잖아. 그러면 여기 350이 m이고 220이 r이야. 이제 구했으면 지금 누구 걸 구하라 그랬어? 민국에 배부될 보조부문 원가. 그럼 이 두 개를 합친 거예요. 이 두 개. 민국 요거죠, 요거. 맞아요? 민국에 배부될 거. 그러면 여기다 그냥 곱하기만 하면 돼. 220에다 0.3 곱해봐. 66만 원. 그 다음에 요 350에다 0.3 곱해봐. 얼마예요? 예? 0.3, 3, 3, 9, 3, 5, 15. 105만 원 나오나? 네. 맞죠? 105만 원. 그럼 이거 두 개 더해. 배부될 보조 원가니까 두 개 더하니까 얼마야? 171만 원. 그럼 정답이 몇 번이다? 2번이에요. 아따, 중학교 수학 한번 해봤네요. 어때요? 이거 이해 가죠? 연립방 정시. 기억나요? 이제 오늘 집에 가서 자녀들한테 야, 연립방 정식 알아? 내가 이거 가르쳐 줄게 하고 요 문제 갖고 딱 가르쳐 봐. 그러면 와, 엄마 수학 잘하네 그럴 거야 아마. 자, 지금 연립방 정식을 했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상호명비 알면은 별거 아닌데 이렇게 복잡하게 연립방 정식, 뭔 놈의 회계에 연립방 정식이 나오냐 그래갖고 우리가 보통 출제를 안 했는데 1급에는 나옵니다. 자, 다음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금 여러분들 세무 1급 공부를 해버렸네 미리. 아까 거하고 이거하고 세무 1급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두 문제 오늘 해버렸어 공부. 자, 종합원가는 어떤 거예요? 소품종 대량 생산이죠?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품종 대량 생산하는 조선업 화학 10번. 이건 말도 안 되죠? 10번에 1번이 틀렸어요. 다품종 소량 생산이죠? 소량. 그리고 화학하고 식품가공업은 아니야. 조선업, 항공기 제작업 이런 거죠. 이거는 요 1번이 틀렸고, 종합원가는 완성품 환산량 계산이 어려우면, 우리는 쉽죠? 평균법은 뭐야? 완말. 선입선출법은 뭐예요? 완초말. 여기는 어렵다 그랬지만 우리는 쉬워요. 그러면 거기다 이렇게 쓰면서 공부해. 개별원가 계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조원가 계산이 부정확하죠. 대략 추측하는 거니까. 기초제공품이 없는 경우 종합원가 계산의 원가 배분 시 평균과 선입은 결과가 동일하다. 그렇죠. 우리가 기초제공품 때문에 완말, 완초말인데 거기 초를 빼버리면 똑같이 완말이 되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평균법은요, 환산량 단위 원가를 낼 수도 있어. 환산량 단위 원가는 평균법은 초당 기초제공품에다가 단기 제조비용 나눠갖고 완성품 환산량이에요. 환산량. 그러니까 이거 환산량 단위 원가입니다. 환산량 단가 단위 원가. 아이 그냥 단가라 그러지 또 단위 원가. 그리고 선입선출법은 요거 적어놓으세요. 선입선출법은 완초말로 계산은 똑같이 완성품 환산량을 구해가지고 뭐에서 나누면 되냐면 단기총 제조 비용. 단기총 제조 비용이라 그래야 되고 제조 원가. 왜 그러냐면 선입선출법은 기초는 먼저 완성되니까 기말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기초는 날아가 버린 거야. 여기는 기초가 있었지? 평균법은 평균 내는 거야. 기초하고 단기하고. 기초도 단기에 착수해서 완성된 것처럼 똑같이 취급하니까 평균법은 여긴 금액입니다. 금액. 여긴 금액이에요. 요 분자에는 금액이에요. 금액. 분모에는 뭐죠? 수량이에요. 수량. 지금 산수를 갖다 지금 쉽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금액 나누기 수량. 금액 나누기 수량. 쉽죠? 자, 평균법은 원래 어떻게 구한다고? 완말.
선입선출법은 뭐야? 완초말. 그건 완성금 환산량이고 지금까지 시험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환산량 단위원가 구하라고도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시험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때는 여기는 초당하고 환산량으로 나누는 게 평균법이고 선입선출법은 당기, 당 나누기 완성 환산량. 당 그러니까 발음 잘못하면 닭 그러겠다. 여름이라 또 닭, 삼계탕 그러고 또 당, 알았죠? 당 나누기 완성금 환산량. 왜?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거 먼저 완성됐으니까 기초는 그냥 먼저 완성이 됐으니까 완성금에만 들어가지 그건 기말재공금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빼버리고 이렇게 해서 환산량 단위원가 이렇게 나누면 단가 나와요. 이 단가를 기말재공금 환산량에 곱하면 기말재공금, 이 환산량 단위원가를 완성금 수량에다 곱하면 완성품 원가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재공품 계정 T자 대변에 여기에 제품이 나오고 여기에 기말재공금이 나오잖아. 이렇게 요거 구하라고도 나올 수 있어요. 요 기말재공 구하라고 요거 구하라고도 나올 수 있어. 기말재공금을 구해가지고 이 환산량 단위원가를 기말재공금 환산량이 곱해서 이거 산출해서 이 차변에서 대변 빼도 되고 그냥 완성수량에다가 이 환산량 단위원가 곱하면 이 완성금 원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하여튼 요것만 알아두시면 시험에 잘 나오니까 환산량 단위원가에다가 하여튼 그 기말재공금 환산량을 곱하면 기말재공금액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1인제 10번까지는 원가 계산이었고 11번 아래 세경에서 발급 및 오류 내용에 따른 수정 세경에서 발급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가만히 보니까 지금 공급가액 300인데 9만원으로 발행해서 제품 판매 이거 뭐가 잘못됐죠? 맞죠? 300만원이면 세액이 얼마야? 30 7월 15일에 제품 판매 공급가액 300 부가세 별도 세액에서 세액이 공급가액의 10%가 아님을 발견했다. 이 발견된 날짜가 이제 여기 나왔지만 이걸로 하는 게 아니고 원래 당초에 발행했던 게 300에 9만원으로 발행했던 거를 이렇게 위에 거를 보세요. 이렇게 마이너스로 발행을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9만원. 그리고 309만원 마이너스 발행하면 이게 사라져버리겠지. 이렇게. 사라져버리고 새로 발행하는 거예요. 5월 31일 날짜로. 새로 300에 30. 그리고 여기 그 위에 쓰는 거는 5월 30일 제품 판매하고 300에 30. 이거 우리 저 메인 매출 전표 작성할 때 우리 했잖아. 이거 이해가죠? 메인 매출 작성할 때. 그러니까 요 9만원, 요 300을 그냥 마이너스로 해서 빼버리면 발행했던 세금연서가 취소되는 거야. 그리고 요 새로 발행하는 거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에요. 1번. 이렇게 해서 1번이 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부가가치세는 학교와 같은 비영리 단체는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없다? 아니에요. 틀렸어요. 만약에 학교가 자 우리 학교는 여러분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지역 주민을 위해서 싸게 물건을 농산물 사다가 아니 농산물 말고 공산품을 싸게 사다가 판다. 그러면 학교도 부가세를 받아가지고 세무서에 내야 돼요.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부가세는 납세 의무가 있어. 저기 푸른 기와집이 있는 데가 어디예요? 청와대 그 앞마당에서 거기서 그 물건 사다 팔아도 청와대도 납세 의무가 있어. 그 개그 콘서트에 보니까 셉셉이라고 대통령 나와서 하는 거 되게 웃기더라고. 야 청와대 앞에서 우리 물건 좀 팔아줘 그러더라고 거기서. 자, 그러니까 1번이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에요. 부가가치세 재화나 용역이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모든 거래 단계마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다단계 거래세다. 다단계 거래세고 다단계 세액공제법이야. 이거 꼭 외우세요. 다단계 세액 특징이야. 공제법. 부가가치세법의 특징. 일국 감물 소전
다면. 냉면이 아니고 다면. 일반 소비세, 국세, 그 다음에 여긴 물세, 그 다음에 소비형 부가세, 전단계 세액공제법, 다단계세, 면세제도. 이건 간접세. 간은 간접세. 직접세는 소득세나 법인세고, 이건 국세야. 국세는 세무서에서 받죠? 그리고 일반 소비세야. 여러분, 특별 소비세가 뭐예요? 개별 소비세도 사치품 같은 거, 자동차, 금,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골프채 같은 거. 요거는 간접세. 간접세는 뭐야? 여러분들 마트에서 여러분 물건 팔을 때 여러분한테 부가세 받아가지고 세무서에 내는 거죠? 그걸 간접세라 그래요. 물세, 물건에 대해서 내는 거야. 이거는 사람에 대해서 내는 거는 우리가 그 소득세. 그 다음에 소비형 부가세, 전단계 세액공제법, 전단계 거래공제법이라고 나오면 틀려요. 이건 부가세 특징이야. 우리 프린트에 있어요. 그 부가세 프린트 드린 거 있었죠? 거기에 앞에 있어요. 그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부가가치세는 국제 거래되는 무역상품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소비지급 과세 원칙. 여기 소비지급 과세 원칙. 소비형 부가세도 되고 소비지급 과세 원칙도 되고, 소비하는 나라에서 부가세를 냅니다. 생산하는 나라에서 부가세를 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물건을 팔을 때 외국에 수출할 때는 부가세 못 받아요. 그러면 저기 내국 신용장과 구매 확인서는 국내 사람을 통해서 수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행 수출 같은 거. 그 다음에 부가세는 납세 의무자와 실질적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은 간접세다. 담세자는 여러분들이죠. 납세 의무자는 마트죠. 마트. 자, 그 다음에 다음 부가세가 면세되는 재화 용역의 개수는, 이거 시험에 꼭 나와. 면세. 그럼 뭘까요? 신문. 면세 맞죠? 단순한 의약품 판매는 이건 과세예요. 복권 면세. 여러분 남편이 로또죠. 로또. 왜? 워낙 안 맞으니까. 토지의 매매 뭐예요? 면세. 주택 임대 용역은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과세예요. 우표, 수집용 우표 제외, 이건 면세. 영유아 기저귀, 항공기의 영역용역, 이것도 아니죠. 이건 부가세 냅니다. 이건 내지만 이건 공제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정답이 몇 개예요? 6개. 요거 꼭 외워둬요. 제 프린트에 다 써놨어요. 자, 요거 하나, 둘, 셋, 넷. 주택 임대 용역은 잘못 얘기했네요. 주택, 이건 토지인 줄 알았어. 내가 잘못 읽었어요. 죄송해요. 주택 임대 용역은 요거는 면세입니다. 토지의 임대는 과세고요. 주택은 무조건 면세야. 주택 임대는. 주택 빌려주면서 월세나 전세 놓으면서 부가세 받으면 성질 나겠지? 월세 받으면 이제 부가세 받죠. 전세는 부가세를 안 받고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죠. 14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거. 직전 사업년도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1년에 2번 이렇게. 여러분들 그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세 띈 거 있잖아. 원천세 띈 거를 7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돼요.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 월급에서 소득세 띈 거는 그 다음에 1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면 돼요. 그런데 뭐에 대한 원천징수는 해당이 안 되냐, 반기 납부의 대상이 아니냐, 이거는 저기예요. 법인세 신고 시 처분된 상여. 법인세 신고할 때 신고 시 처분된 상여. 법인세 신고할 때 처분된 상여. 요거. 그래서 요거는
4번이 답이에요. 이건 예외예요. 예외. 자, 그 다음에 15번. 다음 소득세법상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사업소득이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 다음에 7월부터 12월에 지급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 다음 연도 1월 30일. 이 간이지급명세서는 내가 이만큼 이렇게 월급을 줬다 하는 거 보고예요. 이거 안 했다가 내가 가산세 100만 원 물은 적 있어. 그 다음에 이자나 배당지급 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 다음 연도 3월 10일. 다음 연도 3월 10일이 아니라 이거는요. 배당지급 명세서는 2월 말일까지 해야 돼. 2월 말일까지. 그래서 요거 설명을 옳지 않은 거 3번이고, 폐업하는 경우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폐업하는 경우 일용근로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용근로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요 문장이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게 틀려가지고 이게 복수정답이에요. 그래서 요 15번은 요때 시험 볼 때 다 맞게 해줬어. 이거는 15번은 이런 문제 나오면 좋겠죠? 공짜로 2점. 우리 이완 씨처럼 2점 3점 모자랄 때 이런 거 하나 딱 나오면 그냥 붙는 거지. 연말정산은 부분 채점 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은 6점짜리라.